네, 안녕하십니까. 척척학습입니다. 자, 드디어 그 516기 대장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주요 상호작용들, 구체적인 상호작용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하고 끝낼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516기론, 이거 뭐 시험에 나오나만 하고 나와도 한 문제, 국시나 이런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고, 교수님들도 잘 안 가르쳐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배워야 되느냐. 뭐 공부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뭐랄까, 자기 자의적 판단으로 어떤 파트를 조금 패스하고 여긴 안 해도 되겠다 하고 패스하고 넘어가는 태도는 공부를 할 때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태도거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가 약간만이라도 뭔가 막힌다거나 본인의 논리로 조금 설명이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은 계속 스킵하는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조금 자기의 논리만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기 때문에 결국은 별 발전이 없는 거죠. 뭔가 지식들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이해를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개발이 안 되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쓸데없어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의보감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 약재를 말리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이 약재를 말리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한의원 차리면 다 약재들 건재상에서 다 말린 것들 쫙쫙쫙 해서 갖다 주는데 왜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하냐 하는데, 사실 이런 거를 공부하다가도 얻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어떤 학부생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건조하는 방법까지 알아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생각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패스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공부량에 비해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갈지언정 정말 오래 정리하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516기론을 이렇게 1년 반 정도 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516기 파트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때도 굳이 한의학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실 심도 있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넘어가려면 한도 끝도 또 없잖아요. 그래도 가급적 깊이 있게 파고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겉핥기는 지금 이미 AI가 다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심도 깊게 엮어내는 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조금 거창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한 516기론 이 강의가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하면서 사실 516기 자체만이 아니라 한의학을 접근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나 아니면 그 한의학적 이론들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음양오행이나 천간지지론을 배웠잖아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안 나온다고 조금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열정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분명 길게 보면 남는 게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임상적이나 시험적 효용성을 따라서 이 한의학이라는 세계에 딱 발을 디뎠으면은 이 516기 파트는 한 번쯤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하며, 자, 오늘 강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작용인데 간덕부라는 게 나옵니다. 간덕부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이 상호작용들에서
이 부라는 게 종종 나오거든요. 요놈 있잖아요, 요놈. 이 부라는 게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부합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하면 거의 들어맞습니다. 부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부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간덕부 내용인데 일단은 1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새로운 해의 대운이 최초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월간, 일간, 시간과 즉 대한일 전후겠죠. 그리고 해당 대운 산출의 근거가 되는 년간 간에 천간합이 형성됨으로써 대운이 평기화되는 작용을 간덕부라 한다. 좀 이해갈 것 같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해년의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에 월간, 일간, 시간 중 한 가지 이상이 임일 경우, 왜냐면 정해년에서 대운을 만드는 거는 요놈이잖아요. 지지는 안 보잖아. 대운을 볼 때 요놈이잖아. 얘가 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임합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월간이나 일간이나 시간 중에 하나가 이미 한 가지 이상이 임이면은 얘네 둘이 뭘 만들어내요? 천간합을 형성하는 거랑 같은 작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즉, 이 월간, 일간, 시간은 오직 대운 시작 시점과 관련된 월간, 일간,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천간합은 갑기합토, 을경합급, 병신합수, 정인만목, 무게합화 간의 관계를 의미하겠고.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사실 이 천간합이라는 것은 명리학적으로는 부부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왜 부부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과 기가 합하여 토를 화하는데 갑 같은 경우는 양이면서 목이죠. 기 같은 경우는 음이면서 토입니다. 즉 모든 천간합 관계는 양간이 음간을 극하는 관계끼리 엮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명리학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남편, 얘 같은 경우는 아내,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부부합이라고 보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약간 뭐랄까, 이혼이라는 파국에 치닫지 않는 이상 결국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거든. 갑은 기를 닮아가고 기는 갑을 닮아가는 뭐 그런 양상으로 서로의 어떤 편향되었던 성질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되죠. 만약에 그 과정이 좀 뭐랄까, 내키지 않거나 그 과정이 너무 껄끄러운 분들은 결국 이혼으로 가는 거고, 그냥 이렇게 서로 맞춰주면서 서로가 상대방화되는 과정 있잖아. 서로 닮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요 부부합의 그런 관계가 아닐까. 결국 이거는 천간합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양간과 음간이 만났는데 음간을 양간이 극하는 것끼리 만났단 말이야.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면서 약간은 중화되는 관계. 그게 바로 천간합 부부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얘에 편중됐던 것도 얘에 편중된다는 것도 얘네 둘이 만약에 같이 공존을 해버리면 서로 약간씩 중화된다 이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평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으로 산출 가능한 게 뭡니까? 대운의 오행 속성과 태과 불급 여부잖아. 그지? 이건 아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운은 뭡니까? 대운은 태과시와 불급시에 다음에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지죠. 일단은 뭘 기점으로 합니까? 대한일 기준으로 13일, 태과일 때는 13일 전에 와. 그죠? 불급일 때는 약간 늦게 와서 대한일 13일 이후에 비로소
대운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 대한일 기준 13일 이전이나 13일 이후나 전부 다 월지는 축월이에요. 축월. 아시겠어요? 축월, 인월. 인월의 시작이 입춘이잖아. 그지? 그래서 대한이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소한이 여기 있는 거고. 소한이 축월의 시작이 되겠는 거지. 그래서 대한일 전후 13일이라고 해봤자 무조건 축월의 영역에 들어요. 그래서 천간이 태과하던 불급하던 요 간지월에 지지 파트는 무조건 축으로 고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월간이 여기에다 변동되면서 결합되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축으로 고정이 되고 이 시점일 때, 즉 태과일 때는 대한일 13일 이전, 불급일 때는 대한 13일 이후 요 시점에 이 월간, 일간 시간을 산출하는 거지. 그래서 그 셋 중 하나가 요 천간 요놈과 만약에 천간합을 이루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해년이니까 뭐예요? 정임합, 목이니까 목의 대운이 들어오는데 얘가 음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약간 불급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언제? 대한일 13일 이후에. 그지? 그런데 만약에 대한일 13일 이후에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 중에 월간, 일간 시간을 보니까 뭐 하나가 임이 들어와 있어. 자, 그러면 정임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얘도 편기화되고 얘도 편기화된다. 즉 불급했던 거는 살짝 강화되면서 편기화되고 만약에 얘가 양간이었어. 그럼 태과했던 거니까 약간 감소되면서 편기화되는 거야. 아시겠죠? 즉 결론은 이겁니다. 년간과 대운이 시작되는 시점에 월일 시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천간합을 형성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때의 대운은 대운은 당연히 태과 아니면 불금인데 요렇게 만났을 때 대운은 무조건 편기화 된다는 식으로 본다는 게 이게 바로 간덕부라는 상호작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2번까지 쭉 읽어볼게요. 2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2번은 쭉 여기까지 보면 돼. 자, 쭉 볼게요, 그냥. 자, 대운의 산출 근거인 연간과 이전해와 해당 해의 대운이 교차하는 날인 교사일에, 즉 대한일 이전 13일 아니면 이후 13일이겠죠. 태과일 땐 이전 13일, 불급일 땐 이후 13일. 이 교사일에 월간, 일간 시간 중에 하나가 천간합을 형성하는 경우를 간덕부라고 한다. 여기서 천간합은 당연히 갑기을경, 병신, 정임, 무게 중에 하나를 의미하며 1년 중에 교사일에 이러한 두 천간이 만나게 되는 것은 천기와 지기가 합한 것이니 편기의 해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뭡니까? 부부합, 천간합 자체가 그 두 개의 만난 기운 자체가 두 개의 만난 기운 자체들이 모두 살짝 서로 자신의 기운을 양보하면서 상대방화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중화된다고 보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태과인 대운은 살짝 깎이면서 편기화되고 불급인 대운은 살짝 상승하면서 편기화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해의 대운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양년의 경우는 대한일 전, 음년의 경우는 대한일 후 13일째 되는 날이 있죠. 날과 시각에 간지력 기준 월간, 일간, 시간 중 한 가지 이상과 이때 월지는 뭐라고 했어?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게 대한일 전후이기 때문에 월지는 축으로 고정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자, 이 중에 한 가지 이상과 해당의 연간이 천간합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간덕부라 규정하며 이러한 해의 대운은 편기화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볼게요. 자,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갑진년이니까 뭡니까? 대운은 천간만 보면 되지. 연간만 보면 됩니다. 갑이니까 갑기합 토이면서 양간이니까 태군이야. 즉 토태과예요. 그리고 태과의 해이기 때문에 대운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해는 바로 이전 해인 계묘년에 대한일 전 13일째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죠? 태과니까 일찍 오는 거야.
자, 그러면 계묘년에 계묘년에 대한일이라는 절기를 봤더니 요거야. 양력 1월 20일 23시 07분인데 그러면 갑진년의 대운이 이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죠? 그럼 요거를 요렇게 연월 일시로 바꿔보면은 만세력을 참고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계묘년 을축월 경오일 정해 시인데 갑과 연관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없죠. 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을, 경, 정이야. 하나도 없어. 월간, 일간, 시간 중에 갑과 합이 되는 기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간덕부가 성립하지 않는 해야. 그건 뭡니까? 일단 간덕부만 검토했을 때 이 대운은 그냥 태궁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2018년의 경우를 봅시다. 무술년이죠? 무술년이니까 얘만 보면 뭡니까? 무게합화, 그리고 양간이니까 당연히 태과, 즉 화가 태과인 대운이죠. 당연히 태운이기 때문에 태과이기 때문에 대운은 언제부터 영향력을 발휘해요? 바로 이전에, 무술년의 바로 이전에인 정유년에 대한일 이전 13일째 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이 대운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니 이때 대한은 언제 절입하냐면 이때 절입합니다. 그러면 대운은 이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무술년의 대운은 이때부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거를 만세력을 통해서 뽑아보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연간인 무와 천간합을 이루는 것은 개거든요. 여기 있죠. 월간에 있지. 월간에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래 무술년의 대운은 화태과운이야. 그런데 월간에 대운이 들어오는 날 월간에 개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이 태관 기운이 살짝 깎이면서 평기화 되기 때문에 이 대치가 정치가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간덕부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간덕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비슷해 보이는데 지덕부라는 게 나오는데 지덕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어떤 질문에 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대운과 오행 속성이 동일한 년지를 포함하게 되는 년이 간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대운하고 년지가 있는데 일단은 오행 속성을 봐야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일단은 연간이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연간에 의해서 대운이 산출이 되죠. 그 다음에 연지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간이 갑이야. 그럼 갑기합 토죠. 그러면 토랑 동일한 연지가 뭐가 있느냐인데 진술축미야. 진술축미인데 얘가 양간이잖아. 무조건 양간 양지와밖에 결합이 안 되잖아요. 60갑자는.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뭡니까? 양토인 거지. 양토에 해당하는 지지인 거지. 즉 뭡니까? 진과 술인 거야. 즉 갑진년, 갑술년에는 대운의 오행 속성도 토고 연지의 오행 속성도 토가 된다는 거야. 즉 대운의 오행 속성과 연지의 오행 속성이 일치되는 해라 이거지. 또 볼까? 그럼 기도 똑같잖아. 근데 기는 갑기합토니까 대운은 똑같은데 얘는 음이잖아. 그럼 얘하고 결합될 수 있는 건 음토야. 축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축년, 기미년도 대운도 토고 연지도 토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럼 똑같이 계속 산출해 보자고. 을경도 있을 거고, 병신도 있을 거고, 정임도 있을 거고, 무개까지 있겠죠. 그죠? 을경합 금이야. 얘네는 둘 다 금이야. 근데 얘 양이죠? 그럼 여기랑 붙을 수 있는 거는 음금인 유. 여기랑 붙을 수 있는 건 양금인 신. 그래서 을유년, 경신년도 마찬가지 형국이 된다 이거지. 그럼 쭉 볼게요. 병신합 수, 정임합 목, 무게합 화잖아. 네, 양, 양, 음이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양수야. 그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자, 여기 올 수 있는 음수니까 해. 맞죠?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뭐야? 음목이니까 뭡니까? 묘.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양목이니까 인. 그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양화니까 뭡니까? 오.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음화니까 사야. 자, 그러면 총 몇 개년이 나오냐면 60갑자 60년 중에서 갑과 기에는 각각 2개년이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씩 붙어 있지, 8개는. 그래서 총 12개년이 존재해. 뭐랑 뭐가 같으면 대운의 오행과 연지의 오행이 같은 해는 60개년 중에 총 12개 해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중에서 보면 신, 해, 인, 사, 인사신해. 즉 이 12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년지가 사맹월의 월지인 인사신의 4개의 연도. 맹월이 뭡니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순으로 추나추동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이 맨 앞에 월은 뭐라고 했어요? 인사신에는 맹월. 요 가운데 4개는 중월. 여기 진미술축은 개월이라고 했잖아. 즉 사맹월의 지지와 같은 인사신해가 여기 있는 해 있잖아. 뭐 경신년, 신해년, 이민년, 개사년 이렇게 4개 년이 있겠죠. 요 4개 년을 지덕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2개 중에 요 인사신해를 뺀 나머지 몇 개가 있습니까? 8개가 있겠지. 8개의 해가 있겠죠. 이거를 세회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운을 산출하면 오행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해의 경우에는 이 대운의 오행과 연지의 오행이 같은 해가 있더라. 그리고 그 같은 해는 총 60갑자 중에 12개 년이더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이 중에서 이 연지가 인, 사, 신, 해인 4개 연도가 있어. 이 4개 연도를 지덕부라고 하고 요거를 뺀 12개에서 요 4가지 조합을 뺀 나머지 8개 년이 있거든. 이거를 세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대운의 오행 속성과 연지의 오행 속성 간 상동성을 비교하는 상호작용인 거지. 읽어볼게요, 그러면. 자, 지덕부입니다. 년간으로부터 산출되는 대운의 오행 속성과, 그죠? 그리고 연지의 오행 속성이 동일한 12개의 년이 존재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연지가 삼행월의 월지인 인신사회 중 하나인 네 가지 경우. 그지? 여기 있잖아. 인 뭡니까? 신, 경신, 신의, 이민, 계사. 요 네 가지를 지덕부라고 한다는 거야. 계속 볼게요. 인신사에는 각각 목화금수에 속하며 맹월의 월지가 되기에 이민년, 계사년, 경신년, 신해년에는 각각 목화금수운이 임하게 되니 60년 중 이 4개의 년을 지덕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지덕부를 이루면 그러면 예후가 어떻게 되냐?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요런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 계절적 특징은 언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초반인 맹월, 아니면 가운데인 중월, 막판인 개월. 이 중월이 계절적 특징이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잖아. 명료하게, 선명하게. 그죠? 계절적 특징은 결국 맹월보다는 중월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거든.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요 지지랑 같은 애들끼리의 4개 연도를 지덕부라고 했고, 얘네랑 연결된 8개의 년을 세회라고 따로 정리를 했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 세회의 예후는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도 대운이 평기화돼. 이게 2번이야. 유사하지만 세회의 경우에도 대운은 평기화되는 거지. 아까 간덕부랑 비슷하게. 그리고 세 번째, 년지에 동일 오행 속성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왜 평기화되느냐? 이 기전에 대해서 추정을 풀어야겠지. 이거잖아요, 결국. 쉽게 보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경신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을경합 금이니까 대우는 금이야. 그러면서 태과하지. 그지? 근데 연지에 신이라는 양 금이 들어왔어.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미 금이 태과한 상태에서 양금이라는 연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더욱 폭주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맹월의 지지보다 더 강한 중월의 지지가 이렇게 엮였을 때도 얘는 오히려 폭주하지 않고 다운되면서 평기화되더라. 이러한 예후로부터 볼 때 왜 이 연지의 대운과 동일한 오행 속성이 들어왔는데도 평기화되느냐라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정리를 해야겠죠. 이거는 제 추정은 이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강한 기운에서 약한 기운으로 기운이 흘러 들어간다는 어떤 일방성을 전제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운의 편향성이 연지의 평형성보다 강하겠죠. 요 전제를 까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태과나 불급의 정도가 심해서 대운이 만약에 태과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운의 기운이 더 어쨌든 연지의 편향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운의 태과한 기운이 연지 쪽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면서 이 태과했던 대운이 기운을 소모하면서 다운되고 결국 평기화 된다는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불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급이면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요런데 연지의 기운이 더 강해버려. 그럼 연지에서 요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불급인 대운이 오히려 요렇게 되면서 편기화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좀 뭔 말인지 알겠죠? 즉 제일 포인트가 되는 전제는 이건 것 같아. 강한 기운으로부터 약한 기운으로 기운이 만약에 기운의 성향이 비슷할 때는 그런 식으로 강한 기운부터 약한 기운으로 흘러간다. 이런 일방성을 띈다. 그런데 대운이 퇴거할 때는 대운이 연지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대운의 에너지가 깎아먹기 때문에 편기화되는 거고, 대운이 불급할 때는 연지로부터 동일한 성향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불급했던 대운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편기화되는 게 아닌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전제를 볼 때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일단은 1번서 말했듯이 우리가 맹월보다는 중월의 편향성이 더 강하다고 보잖아요. 왜? 이때 맹월보다 중월에서 각 계절적 특징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맹월인 인사신해보다 중월의 지진 자오 묘유가 편향성이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인사신해는 상대적으로 자오묘유에 비해서 편향성이 약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편향성이 약하다는 거는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이 편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방성 변화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좌오묘유 연지일 때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일방성이,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분산이라는 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편기화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좌오묘유보다 더 편향성이 약한 인사신의 경우에는 이 작용이 오히려 약간 경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 작용이 경미하게 나타난다는 건 뭐다? 결국 대운이 편기화되는 효과도 좀 이 뭐랄까 세회에 비해서 약간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12개 조합이 존재하는데, 즉 대운의 오행속성과 연지의 오행속성이 동일한 연도는 60개 년 중에 12개가 있어.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그 중에서 맹월이라는 상대적으로 편향성이 약한 인사신해와 결부된 4개 연도가 있어. 이 경우를 지덕부라 하고 나머지 8개를 세회라고 하는데, 지덕부의 예후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세후의 예외는 정확히 나와 있고, 세후는 대운을 편기화해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인사신해라는 것은 뭡니까? 좌오묘유라는 어떤 중월에 비해서 편향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운을 편기화하는 그런 분산의 흐름도 약하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지덕부가 형성이 될 때, 지덕부가 형성이 되는 4개 연도는 대운이 약간은 편기화되긴 편기화되는데 세회만큼 완벽하게 편기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경신년 같은 경우는 을경합 금이기 때문에 원래 금, 태과, 대운이 들어오는데 태가보다 살짝 깎일 정도인 뿐이지 이게 편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거야. 물론 편기가 될 수도 있지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회보다는 지덕부가 약간 그 대운의 편기화 정도가 경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후를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이 상호작용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운이 결국 어떻게 변하냐, 그 예후를 판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후가 나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후를 추정해 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회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연간으로부터 산출되는 대운의 오행속성과 지덕부의 내년지인 인신사회를 제외한 연지의 오행속성이 동일한 8가지 경우를 세회라고 하니 아까 정리했죠. 결국 대운이 목, 화인, 해인, 연지가 묘목, 우화 같은 경우는 총 8개 년이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여기 대놓고 나와 있잖아. 예후가. 대운이 평기화된다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내용도 좀 볼게요. 자, 음년, 양년, 즉 대운의 태과 불급 태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정방의 지지와 대운의 오행 속성이 동일한 경우를 사직승세라 명명하니 이때 사정방은 좌우묘유를 의미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명칭이에요. 자, 그리고 진술충미라는 4개의 연지의 경우에도 지금 인신사회는 뭡니까? 지덕부잖아. 그럼 나머지 8개는 뭐야? 결국 좌우묘유와 진술충미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 진술충미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진술충미라는 4개의 연지의 경우에도 토는 사신의 정해진 자리가 없이 각 계절의 말미에서 18일 정도 가량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 이거는 약간 그겁니다. 일단은 만약에 오행적으로 보면은 365.251은 오행으로 나누면 70여일 동안 5735, 535, 73.051 동안 영향력을 각각의 오행이 행사하게 되잖아. 근데 토는 지지로 따지면 4개로 나뉘어 있거든. 그럼 그걸 또 사로 나눠야 돼. 그럼 18.251이 되겠죠. 이 18일가량씩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들 또한 좌우묘와 함께 승세에 포함시킨다. 자, 세의 관계인 8개 연도 중에 천부와 겹치는 4개 년은 태율천부라 한다. 자, 이거는 천부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전술된 8년 외에 지덕부에 속한 요 4개 년 있죠. 뭐 인, 신, 사, 해가 들어간 지덕부에 속한 4개의 년은 세회와 유사하게 연지가 도해운의 오행 속성과 동일하나 사정방과 이 진술충미는 뭡니까? 상대적으로 사개방이겠죠. 사개방의 지지가 아니기에 세회 관계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유사한 기전이지만 엄밀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지가 인신사회일 경우에는 지덕부고 나머지 8개 뭐 좌우묘와 진술충미일 경우에는 세회라고 부른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될 거는 2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야. 이거 용어인데 말할까 세회와 관련된 8가지 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좌우묘유를 사정방의 지지라고 하고 진술충미를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개방의 지지라고 합니다. 즉 이 8개를 통틀어서 승세라고 명명하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요 사정방의 지지 요 4개를 사직승세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회이면서 천부, 이 태열천부라는 게 나와있죠. 그럼 이 천부가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회라는 거는 간단해. 계속 얘기를 드렸듯이 대운의 오행 속성과 연지의 오행 속성이 동일하면은 일단은 뭐 아니면 뭐야? 세회 아니면 지덕부잖아. 그지? 그럼 이 중에서 세회이기 위해서는 연지에서 인신사해를 빼야겠지. 뺀 8가지 경우가 바로 세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천부라 하면은 뭐냐면 대운의 오행과 연지의 오행이 아니라 사천지기의 오행이 같은 경우가 있어. 이 대운의 오행과 사천지기의 오행이 같은 경우를 바로 천부라고 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교집합을 바로 천부이면서 세회인 교집합 요 4개 년도밖에 없거든. 요거를 바로 태을 천부라고 명명한다는 겁니다. 이 천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야.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거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기축년을 한번 볼게요. 자, 대운은 뭡니까? 갑기압토니까
토운이지. 그리고 연지는 뭐야? 축이잖아. 얘도 토야. 그지? 사천직이 뭡니까? 자오, 서운구나. 충미, 태음, 습토. 토지. 얘네 둘이 같으면은 뭐라고요? 천부. 얘네 둘이 같으면 뭐? 세회 아니면 지덕부. 결국 여기는 세회인 상황이니까 이 세 개의 교점이 바로 생기면은 뭐라고 한다? 태을천부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2번도 그냥 읽어봅시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대운이 자신과 오행 속성이 동일한 동기의 년지에 임하는 경우를 세회라고 한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60년 중 8개 년이에요. 자, 이 도표는 어떤 의미냐면 뭐랄까, 대운이 특정 오행이면서 세회인 해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운이 모근인 경우 있어요. 대운이 모근이면서 세회인에는 뭘 빼야 돼? 아까 말했듯이 지덕부는 인신사회잖아. 인신사회를 뺀 모근이면서 요거 정묘년밖에 없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운이 토운이면서 세회를 형성하는 해는 4개 해가 있어. 어디? 갑진, 기미, 갑술, 기축년. 요 4개의 해가 결국 세회의 해가 되는 거지. 세회이면서 뭐? 토로 일치하는 세회인 거지. 이건 뭡니까? 을류년 같은 경우는 세회이면서 대운과 연지가 금으로 일치하는 세회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세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왜? 보시면 뭐가 없습니까? 지지 중에 인신사회가 없잖아. 지덕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임을 알 수 있다? 세회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쭉 봅시다. 자, 세회를 활용한 질병 예후의 판단 1단위에도 활용 가능하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병자일의 경우 병은 대운이 병신합수니까 수운입니다. 근데 자와 만났기 때문에 병자일이에요. 1. 자라는 수지와 오행 속성이 동일하니 이 또한 광의의 세회라고 볼 수 있어. 원래 세회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대운과 연지만을 기준으로 보잖아. 근데 이건 뭐예요? 1이야, 1. 1의 경우에도 광의의 세회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에 병을 얻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병의 진행이 완만해서 사증으로 진행되지는 않게 됩니다. 왜? 세회의 아까 예후는 뭐라고 했어? 세회의 예후. 제일 중요한 거. 이거잖아. 편기화되는 거야. 즉, 편향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됩니까? 병의 진행이 완만하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천부와 겹치게 되면 태울천부가 되는 거죠. 병의 양상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회가 편기와 진행의 완만함을 야기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추정을 했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강한 쪽에서는 약한 쪽으로 흘러가고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대운은 어쨌든 편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러면 천부도 비슷한 거 아니냐. 왜? 얘도 사천직이라는 동일한 오행 속성이기 때문에 얘네 둘 간에도 그 비슷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세회일 때는 편기화되는데 만약에 천부가 겹쳐버리면 오히려 사증으로 가버리느냐. 이거 보세요 한번. 천부, 세회, 태을천부는 각각 뭐뭐에 비유할 수 있으니 천부의 경우에는 병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쉽게 위중해지고 세회는 아까 우리가 이해를 했듯이 병이 완만하게 진행되어 오래 지속되며 얘네 둘이 합쳐진 태을천부의 경우에는 극도로 강렬하게 진행되어 갑자기 죽어버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왜 이러느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겁니다.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어쨌든 대운이 세외라는 것은 년지라는 어떤 사이드적인 요소랑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사천지기는 엄연히 운기의 어떤 중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죠? 파워는 얘네 둘하고 얘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지. 얘가 작겠죠. 얘네 둘은 엄청 크고. 그지? 그리고 얘는 곁다리에 있는 애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랄까 약간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운이 퇴거하면 일로 흘러 들어가고 대운이 불급하면 일로 흘러 들어가면서 대운이 편기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사천지기와 대운은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일방성을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무한히 공급되거든. 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렸잖아. 여기 양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얘에 비해서. 그럼 결국 얘가 항상 강할 수밖에 없어. 그럼 계속 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운이 퇴거할 때 어떻게 돼요? 비슷한 놈이 사천지기로 들어오면 그 퇴거는 결국 극심해지겠지. 불급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초반에는 편기화되는 것 같지만 너무 과하게 계속 흘러 들어가서 결국 불급도 퇴거화되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천부나 태열천부 같은 경우 더 심해지는 거는 결국 퇴거든 불급이든 모두 다 강력하게 퇴거화되는 상황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다? 년지와는 대운이 약간 양방향적 소통관계라는 구조적 관계 속에 존재했던 반면에 사천지기와 대운은 사천지기로부터 대운으로 일방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운은 어쨌든 만약에 동일한 속성이 들어오면 퇴과이든 불급이든 무조건 결국 종국에는 퇴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 예우적으로도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걸로 그냥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제가 학문이 조금 일천해서일 수도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예우나 이런 게 그런 기전 같은 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 6기 파트를 공부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모든 논리나 이런 거를 펼쳐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설령 이 전제나 추정 이런 논리는 틀리지 않았겠죠. 전제랑 이런 것들이 맞으면 이 논리는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전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라도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는 게 그냥 슥슥 넘어가는 것보단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뭐냐면 그 유명한 객주가림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객주가림. 자, 이는 요약하면 자, 뭐냐면 이겁니다. 객주니까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개군과 주운 아니면 객기와 주기죠. 근데 여기서는 객주가림에서 객과 주는 객기와 주기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평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요 가까운 쪽에는 뭐가 위치합니까? 변동성 약한 주기가 위치하고 요 바깥쪽에는 변동성이 강한 객기가 위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주기일 경우에는 초지기는 무조건 거름풍목부터 시작을 할 테고, 근데 객기일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거름풍목이 오는 시기에 여기에 거름풍목과 다른 어떤 객기가 올 수 있잖아. 이 둘이 관계, 즉 연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주기는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그 각각의 육보의 시간에 객기가 상이한 객기가 이렇게 도래하면서 얘네 둘이가 뭔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있겠지. 이거를 객주가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러프하게 보면 결국 주기와 객기는 무슨 싸움이에요? 객기는 결국 뭐라고 했어? 하나로 요약하면 사천지기로 요약했었잖아. 사천지기가 뭡니까? 삼지기잖아. 그지? 주기의 삼지기는 뭐예요? 결국 소양상화잖아. 그래서 결국 이 객주가림은 되게 러프하게 보면은 주기의 소양상화가 깔려 있을 때 그 해에 어떤 사천지기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바로 이 객주가림의 상호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2-3-1 요 내용은 쭉 읽어보고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객기가 널리 천령을 행하는 과정에서 주기에 임하며 중첩되니 이처럼 상과 하의 객기 주기가 서로를 불러들임으로써 사실 기후적 변화가 초래된다. 즉 주기만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항상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시원하고 겨울은 추운 그런 패턴이 반복될 텐데 여기에 어떤 객기가 매년 위치함에 따라서 약간의 이상기후가 초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객기의 령이 임하게 되면 주기에 의해 유지되는 사시의 풍서, 조습, 한서, 조습, 풍화의 일반적 변화 양상에 변동성이 부여되니 겨울인데 돌을 녹일 정도의 더위가 찾아오거나 여름인데 서늘한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객기와 주기가 조화를 이루면 정상적인 변화가 야기되나 조화가 무너지면 온갖 재해가 찾아오게 되니 이러한 모든 기후적 변화는 객기가 주기에 가해지며 발생하는 상호작용, 승, 재, 울, 발과 같은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황제내경 오은행대론에 이르기를 자신의 위치에 맞지 않는 작용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산이 역이며 자신의 위치에 맞는 작용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정인이 순이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운기가 상득하면 변화의 정도가 경미하나 불상득하면 변화의 정도가 극심하게 된다. 또한 태관은 뭔가? 태관 운기는 자신을 극하던 요소도 없인 여기고 극하려 하며 자신을 극하던 요소는 아예 올라타 지속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자신이 원래 극하던 요소는 자신을 없인 여기며 극하려 하게 된다 하였다. 이것들이 바로 객기가 불시의 주기의 가림함으로써 야기되는 상호작용의 기전들이니 주기는 단지 이러한 객기의 천령을 받아 그대로 수행할 뿐이므로 이러한 것은 부목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객주가림은 결국 객기와 주기 간에 구현되는 순역관계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예습을 했었잖아. 즉 객기는 항상 위에 있고 주기는 아래에 있잖아. 결국 위에 있는 객기가 주체가 되는 상생상극관계는 일단은 순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주기가 주체가 되는 상생상극관계는 결국 역이야. 그리고 이걸 러프하게는 객기와 주기의 삼지기만을 비교하기도 한다고 했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중요한 전제가 있었잖아. 이 위에 있는 객기인 경우는 아래에 있는 주기에 비해서 뭡니까? 무한 공급성이 존재하겠지. 천에 가까우니까. 그지? 그리고 이 순과 역은 뭐라고 했어요? 지속 가능성 정도야. 왜? 순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운기적 요소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중력장의 영향력을 받게 돼서 결국 천에서 지로 향하는 모종의 방향성이 흐름이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뭔가 작용을 가하는 흐름은 이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확률이 지속 정도가 되게 높고 요 아래가 주체가 돼서 위로 이렇게 작용을 가하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가 순역을 정리를 했었잖아. 그지? 그럼 이 관점 하에서 객주가림의 예우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추정을 해보십시오. 자, 일단 2022년 이민년입니다. 일단은 주기는 모두 동일하죠. 거름, 북목, 소음군화, 소양상화 요 순서가 주기는 항상 동일하게 고정이 돼 있지. 그지? 근데 인년입니다. 인년. 인신 소양상화이기 때문에 소양상화가 바로 삼지기이자 사천지기로 왔고 나머지는 삼음삼양 순서대로 배속을 시키면 됩니다. 그죠? 갑진년이기 때문에 뭡니까? 태양 한 수가 삼지기이자 사천지기로 왔고 나머지도 삼음삼양적 순서대로 배속을 하면 객기가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022년에 일보를 볼게요. 자, 소음군화가 위에 있고 밑에 목이 있어. 결국 뭡니까? 목생화지. 하생상이야. 역이야. 그럼 이건 뭡니까? 하생상이 되다가
말겠지. 여기니까. 그러면 목의 기운이 약간 떨어지다가 말 거야. 추정으로. 아시겠죠? 상생 과정에서는 얘가 기운을 쓰잖아. 그래서 얘는 약간 떨어지다 말 거고. 계속 볼게요. 이지기는 뭡니까? 화토니까 하생상이야. 똑같죠? 이것도 역이야. 그래서 결국 여때 주기도 약간 떨어지다가 말겠지. 그지? 얘네들은 뭡니까? 같죠?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뭡니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던 뭡니까? 천부 있잖아. 사천지기와 대운의 오행 속성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쏟아져 내린다고 했잖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계속 쏟아져 내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 소양상화가 엄청나게 태과해져 버릴 걸로 추정이 되죠. 하필 방향성도 순이야. 순이겠죠. 당연히. 위가 더 많으니까. 똑같은 성향끼리해서. 자, 이거는 하생상, 전부 하생상 똑같아요. 그럼 다 똑같아, 결국. 얘네도 약간 떨어지다 마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 같은 예우는 어떻게 돼요? 객기와 영향을 주고받아 보니까 지금 초지기 1보, 2보, 4, 5, 6보의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약간씩 뭐랄까 봄, 더위, 습한 기운, 조한 기운, 찬 기운이 약간씩 뭔가 덜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상당히 독특하게도 요 3보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매우 더운 요 땡볕 더위는 평소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도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추정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이렇게 주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을 잡아야 돼. 뭘 기준으로 설명할 것인가. 자, 이것도 똑같이 볼게요. 자, 똑같은 거 나오죠? 하생상이면서 역이야. 그럼 얘는 약간 떨어지다 말겠지. 봄에 살랑살랑한 기운이 약간은 미약하게 나타나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하극상인데 역이죠. 얼마 안 가겠지. 그죠? 얘도 약간은 군나의 기운이 약간 떨어지다 마는 정도로 끝나겠지. 근데 얘는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상극하야. 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순이니까 이 극작용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발휘가 되겠지. 그럼 결국 얘네도 뭐예요? 그럼 이 2023년 갑진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기후변화가? 일단은 1보, 2보의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돼? 평소보다 약간 뭔가 좀 경미하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뭔가 이상하게도 너무 겨울에도 너무 춥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그런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우리가 예우를 추정할 수 있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운기상림을 결국 요약해보면 아닙니다. 이 객주가림을 결국 요약해보면 위에 있는 객기와 아래 항상 고정되어 있는 주기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순역, 오행상생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바로 객주가림이고, 이 중에서도 러프하게는 결국 뭐만 보면 된다? 요거 사천지기와 주기의 소양상화 간의 관계만 보면은 대충 그 해에 어떤 이상기후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객주가림 말고 운기상림이 있어. 운기상림이 이게 바로 대운과 사천지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대운과 사천지기의 관계가 나왔던 게 뭐예요? 천부죠. 대운의 오행과 사천지기의 오행 속성이 같을 때를 천부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지? 즉, 운기상림은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이 운기상림이라는 거는 요약하면은 위에는 뭐가 있어? 사천지기가 있지. 그리고 아래에는 대운이 있잖아. 그지? 아래에는 대운이 있는데 이 둘의 오행 속성을 비교해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상호작용인 거야. 그럼 5가지 상호작용마다 각각 12개씩 연도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사천지기의 오행이 대운을 생하는 패턴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사천지기의 오행이 대운을 극하는 패턴도 있을 수 있고, 사천지기의 오행과 대운의 오행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운이 사천지기를 생할 수도 있겠고, 마지막으로 대운이 사천지기를 극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각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는 건데, 이거 아까 우리가 했잖아. 사천지기의 오행과 대운의 오행 속성이 같을 때는 첨부라고 했지. 이런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천지기가 대운을 생하는 거는 순화, 사천지기가 대운을 극하는 거는 천형, 대운이 사천지기를 생하는 거는 소역, 대운이 사천지기를 극하는 거는 불화라고 명칭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명칭 정도는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건 내용은 그냥 읽어볼게요. 자, 위에 위치한 사천지기, 그리고 육기가 상에 위치한 사천지기나 육기가 아래 위치한 오운을 극하는 작용은 순이요. 하에 위치한 오운이 상에 위치한 사천지기 육기를 극하는 작용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는 그 방향성이죠. 그죠? 자, 여기 나오잖아. 대운과 사천지기의 오행 속성이 동일한 경우를 아까 우리가 말했죠. 첨부. 이거랑 세회가 겹치면 태열첨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뭐뭐뭐뭐 같은 12개 년이 첨부에 해당되는데, 당연히 이 해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요것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만약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이 해는 대운의 오행 속성과 사천지기의 오행 속성이 동일하네? 그럼 이 경우는 첨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사천지기가 대운을 생하는 경우는 순화라고 하고, 사천지기가 대운을 극하는 경우는 천형이라 하고, 대운이 사천지기를 생하는 경우를 소역이라고 하니, 이 경우는 예를 드는 거야. 아들이 아버지에 임하며 순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소역에 해당된다. 대운이 사천지기를 극하는 경우를 불화라고 한다. 당연히 이 경우도 12개 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사천지기와 대운의 오행적 관계, 상호관계는 요 5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요 명칭을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명칭을 외워둬야 이 해는 순화의 해인가 첨부의 해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표가 나옵니다. 기운상림 역순도라는 표가 있는데, 이거는 안쪽부터 차례대로 그냥 이거를 배열해 놓은 거야.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지. 예를 들어서 연지가 축이나 미일 때는 그 해에 사천지기가 뭡니까? 태음수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연지와 사천지기가 배속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요 각각은 뭐냐면 년간이 나오죠. 년간과 그 년간에 의한 대운, 즉 년간 플러스 대운이 여기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사천지기와 밑에 있는 대운을 이렇게 볼 때 이건 뭡니까? 사천지기가 대운을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순화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을이면서 축미니까 을축년과 을미년은 순화가 되는 거야. 기축년과 기미년은 두 개의 해, 오행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첨부의 해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걸 딱 그냥 표로 만들었을 뿐이야. 아시겠죠? 자, 이번 내용은 이렇게 쭉 길게 나오는데, 봅시다. 잠시만요. 밑에 안 나와서. 됐습니다. 자, 보면, 요 문장은 요 표로 보면 돼요.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은데, 한 예로 이걸 봅시다. 자, 년지가 양이면서
년지가 양이면서 년간이 갑인 6개 년도가 있겠죠. 뭐 갑자년, 갑오년, 갑인년, 갑신년, 갑진년, 갑술년이 있겠지. 이때 갑자년과 갑오년은 소음군화가 자오니까 소음군화가 사천하게 되겠죠. 자오년은 무조건 소음군화가 사천하잖아. 그리고 갑년이기 때문에 대우는 뭡니까? 태궁인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사천지기가 대운을 생하는 관계로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순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태과도가 아마도 증가하겠죠. 순이면서 상생이기 때문에. 그럼 갑인 갑신년도 볼까요? 인신 소양상어가 사천지기지. 그러면서 당연히 태궁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화생토잖아. 똑같이 순하 상생하기 때문에 대운의 태과도가 상승하겠죠. 갑진 갑술년은 뭡니까? 사천지기가 태양한수, 대운은 태궁으로 동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극수야. 하극상이기 때문에 불화야. 그래서 여기긴 상극이긴 상극이라서 태과도가 떨어지면서 평기화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태과에서 평기로 가다가 말 것 같은 예우가 나타난다 이거지. 아시겠죠?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운기상림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파보실 분들은 이 표를 보면서 한번 개인 나름대로 조금 검증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득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득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1번 일단 대운이 일단은 불급한 대운이 왔는데 만약에 대운을 극하는 사천지기가 왔어. 거기에다가 또 대운을 극하는 다른 운기적 요소가 존재해. 그러면 일단 뭡니까? 어떤 요런 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대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 겸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 대운의 오행 속성이 어떻게 되버립니까? 이거 잘못 설명했어요. 대운이 극하는 사천지기가 온 거라고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더 설명하면 대운이 불급한 대운이 왔는데 사천지기는 마침 대운, 내가 극할 수 있는 사천지기가 왔어. 그래서 이렇게 극해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다른 운기적 요소들에 이 대운을 극해버리는 요소가 왔어. 그럼 일단은 불급한데 자신을 극하는 존재가 왔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대운의 오행 속성이 요 자신을 극하는 오행 속성으로 바뀌는 겸화작용이 일어나겠지. 그 겸화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결국 이 대운이 사천지기를 극하는 작용 자체도 일어날 수 없게 돼버린다 이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원래는 대운의 극을 받아야 되는 사천지기의 상황이었는데 다른 요소에 의해서 대운이 예를 들어서 겸화가 돼버림으로써 사천지기를 극을 받지 않게 돼버린 사천지기의 상황을 바로 이 득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득정은 불급한 대운이 사천지기를 극하는 상황에서 구현될 수 있는 특수한 상호작용으로 예를 들어서 대운이 불급한 금운인 을년에 거름품목이 사천에서 자 그럼 원래는 이 대운이 금이라서 불급하긴 해도 금극목이 있기 때문에 사천지기를 극해야 되잖아. 근데 화에 속한 모종의 운기적 요소가 개입되어서 이 대운에 겸해버리면 화겸 금화작용이 발생돼서 이 대운이 뭡니까? 화로 변해버리잖아. 그러면 원래 이 거름품목이 극을 받았어야 되는데 극을 받지 않고 본연의 영향력을 고수할 수 있게 되지. 이러한 경우를 원래 이 상각, 즉 위에 존재하는 목, 사천지기의 목이 왔는데 이게 원래는 하워져야 되는데 정각의 상태를 극을 받지 않고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정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작용의 객체가 불급한 상태라는 점에서 항적해 기전이라 볼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천지기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해에 해당하는 요소인 화가 모인 자신의 극을 막아준 격에 해당되기에 결국 승례 재해 기전에 속하게 된다. 뭐 이건 한번 읽어보고 결국 이 득정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원래 불급한 대운의 극을 받아야 되는 사천지기인데 모종의 대운을 극하는 다른 옹기적 요소가 도래함으로써 이 대운이 겸화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천지기가 극을 받지 않게 된 상황을 득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3번은 첨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첨과 상응하는 것을 첨부라 하니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까 정의했듯이 대운과 사천지기의 오행 속성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첨부라고 했잖아. 그지? 여기서 부는 부합한다. 짝이 되는 합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니 목운이 왔는데 만약에 사천지기로 거름품목이 와. 동일하잖아. 이런 경우를 첨부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대운으로 금이 왔는데 양명조금이 사천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선부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예우 비교는 아까 했던 거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첨부와 태열첨부인 경우에는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 세회인 경우에는 연지와 대운이 양방향적 소통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대운이 평균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세회의 경우는 완만하게 진행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표는 뭐냐면 사천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사천지기와 대운이 같은 12개의 첨부의 해를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이거야. 사천지기로 거름품목이 왔을 때 만약에 첨부가 되려면 뭐가 됩니까? 모근이 와야 되지. 근데 사천지기로 거름이 온다는 거는 지지가 사 아니면 해거든. 그래서 얘랑 붙을 수 있는 천간 중에 목이 될 수 있는 거는 정밖에 없어. 그지? 왜냐면 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오행 속성이 목인 첨부의 해는 결국 요 두 가지야. 정사년과 정해년. 나머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태열이라고 나와 있는 거 뭐야? 태열이라고 4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태열 첨부의 해인 거지. 첨부이면서 태열인 것도 만족한. 왜? 이 연지의 오행 속성과 이 오행 속성이 동일한 경우잖아. 이거. 얘랑 얘가 동일한 거. 아, 얘랑 동일하다고 봐야 되죠? 5원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태열 첨부의 해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 첨부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태열 첨부는 첨부에는 총 12개 년이 존재하는데 이 중 4개의 년은 세회이기도 하다. 그죠? 즉 첨부이면서 세회인 경우는 사천지기와 대운, 연지, 오행 속성이 모두 일치하는 상당히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태열 첨부의 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오년 같은 경우는 무계합화이기 때문에 대운은 화야. 그리고 좌우 소운군화이기 때문에 소운군화가 사천해. 그리고 오가 뭡니까? 연지인 오의 속성 또한 남방화잖아. 타화인 거야. 그래서 이 무오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태열첨부의 해가 되는 거지.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스킵하고. 자, 그리고 여기 동첨부 동세회라는 마지막 상호관계가 나옵니다. 이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세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뭔가 세회랑 좀 겹치는 느낌이 아닐까 하는데 아닙니다. 세회라는 이 용어가 붙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연지와는 완벽하게 무관한 상호작용이야. 결국 요약해보면 뭡니까? 대운의 오행과 사천지기가 아니라 제천지기의 오행이 같은 당연히 12개 연도가 존재하겠지. 이 중에서 6개의 양년에서의 상호작용을 동첨부, 6개 음년에서의 상호작용을 동세회라고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즉
대운의 오행과 사천지기의 오행이 같았으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천부해잖아. 근데 대운의 오행과 제천지기의 오행이 같은 12개 년 중에서 각각 양년과 음년의 경우를 나눠서 동천부 동세회라고 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럼 뭐랄까 제천지기의 약간 천부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거를 또 두 개로 세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라 쭉 볼게요. 즉 동천부 동세회란 대운과 제천지기의 오행 속성이 동일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중 양년인 경우를 동천부, 음년인 경우를 즉 대운이 불급한 해인 경우를 동세회라고 부른다. 즉 갑진년 같은 경우는 양토가 대운인 동시에 태음수토가 제천하기 때문에 동천부. 계묘년 같은 경우는 음화가 대운인 동시에 소음군화가 제천하기 때문에 동세회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쭉쭉쭉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죠? 태관 대운에 제천직이 동일한 오행 속성의 대운과 동일한 오행 속성의 제천지기가 가해지는 경우를 동천부라고 하고 6개의 연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 제천지기, 사천지기를 추출해서 대운의 사천지기로부터 제천지기를 추출하고 그 제천지기의 오행 속성과 대운의 오행 속성이 동일한 해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 그게 양년인 경우는 동천부고 음년인 경우는 동세회라고 보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동천부 동세회는 간단히 이걸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표까지만 볼게요. 이 표는 안쪽부터 제천지기를 먼저 나타내고 있죠. 아까 위에는 사천지기 표가 있었잖아. 천부표에서는. 이거 천부표에서는 사천지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천이 나와 있었는데 이 동천부 종세는 뭡니까? 무조건 제천지기가 기준이에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천지기가 거름풍목일 경우 뭡니까? 대운도 모군이 오면은 그 해는 뭡니까? 동천부 아니면 동세회인데 거름풍목이 오는 해는 뭡니까? 인신이라는 양지에 의해서 거름풍목의 제천지기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얘랑 붙는 거는 당연히 양간이겠지. 양지랑 붙는 거 양간이야. 그럼 당연히 대운은 뭡니까? 태거한 대운이겠지.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동천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천지기의 종류에 따라서 지금 뭡니까? 어떤 애는 동천부고 어떤 애는 동세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제천지기가 태양 한수인 경우는 대운도 수인 경우에만 뭡니까? 동천부 아니면 동세회가 될 텐데 대운이 수가 제천지기가 태양 한수라는 거는 충미인 경우야. 연지가 충미인 경우, 연지가 충미라는 거는 음지이기 때문에 얘랑 붙을 수 있는 천간도 음간밖에 없어. 그럼 음간 중에 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신인 거지. 그죠? 그래서 신축년과 신미년은 제천지기도 수, 대운도 수인 동세회의 해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동천부 동세회와 관련된 도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드디어 최종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넣을까 말까 하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넣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임상적으로도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남북정이라는 내용인데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6기온에서는 각각 군화 수토의 위상이 높게 평가받기에 뭔가 여기서부터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약간은 뭐랄까 동등한 변화 체계에다가 어떤 우열을 부여하고 있죠. 이것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계속 볼게요. 그중 오온의 갑기토온을 남종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토는 성수로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이 나오죠. 나머지 사행인 금목수화를 모두 꿰뚫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게. 중앙에 위치하는 건 맞죠, 토는. 왕이 남쪽을 향해 공허한 대신에게 명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사우는 신하들이 왕이 자리한 북쪽을 향해 명을 받는 격에 해당해 이런 구별이 존재하는 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과도하게 확 넘어가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사람의 맥도 이러한 운계 변화에 상응하게 되니 대운이 토인 갑기년에는 환자를 남쪽으로 향하게 한 제수로 맥을 논하게 하니 남쪽을 향하게 한 제사람은 촌맥이 남쪽.
청맥이 북쪽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관측, 우리 진맥 할 때 여기 아시죠? 요골동맥. 여기 손바닥입니다. 바닥 쪽이고 요 엄지손가락 쪽이죠? 여기서 진맥을 하잖아. 이쪽이 촌관척입니다. 즉 촌맥이 남쪽이라는 건 요 손 방향 쪽이 남쪽을 향하게 누웠다는 뜻이에요. 청맥은 북쪽이니까 이쪽이 북쪽인 거고, 이때 소음군화가 남쪽에 사천하게 되면 양천 촌맥이 모두 불응하게 되며 북쪽에 제천하게 되면 양청맥이 모두 불응하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즉 자세와 뭐가 사천하고 뭐가 제천하느냐에 따라서 촌맥, 청맥의 어떤 양상이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 근데 이 맥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이 운기적 요소만으로 강력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이 운기적 요소가 이 맥상을 이렇게 강력하게 바꿀 정도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 인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의 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게, 이거는 그냥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응하게 된다는 뜻이 여기 나와요. 반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야. 침해해야 되는 맥은 부하게, 부해야 되는 맥은 침하게 나타나야 되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 사천지기가 어떤 기운이 사천하고 어떤 기운이 제천하냐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인신의 해에는 좌청맥이 불응하게 된다. 진술의 해는 우청맥이 불응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큰 남정 북정 해예요. 큰 임상적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오온육기의 영향력을 이렇게 과대평가한 내용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이 남북정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오온육기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되게 고생하셨고, 지금 한참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저희가 해야 될 게 맥학이냐, 간단히 투표를 했었는데 맥학과 전기신열 중에서 전기신열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신열 파트를 그 다음은 진행할 겁니다. 생리적 내용이니까 아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기신열 파트가 총강의 내용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정은 아예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돼 있고, 기신열의 내용도 체계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기신열의 내용은 총강의 내용보다는 동의보감 목차대로 제가 정리를 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이거 정리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동안 음양모행이라든가 청간지지 그리고 오온육기론을 한번 열심히 복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년 반에 걸친 오온육기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